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9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50분에 찾아오는 최장군, 최지은의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왁자지껄하게 월요일이니까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요. 근데 뭐 각자 오시자마자 각자 할 얘기 하느라고 참 바빴습니다. 저희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주 CBS 기자,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는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뭐 월요일 맞아요? 월요일 우리 여기 다 같은 마음인데. 맞아요. 월요일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또 다시 어떤 뉴스들이 터질까? 예, 막 일요일만 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으신다고 이정규 저는 기자님. 오늘이 화요일 같아요. 어제 월요일 하루 소화하고 이미 월요일을 일찌감치 스트레스 시작하고. 나온 날은 일요일을 월요일로 생각하고 그럼 다행히 월요병은 없겠네요. 일요일에 일을 먼저 시작하니까.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방학 안 했는데 계약하는 느낌. 그렇지. 맞아요. 방학도 안 했는데 계약만 자꾸 해. 정치인이시니까 한국 정치 이 개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제가 진짜 참 지난 일주는 진짜 더 마음이 유독 무거웠던 것 같아요. 참. 그래요. 뭐 김상우 의원이 혼자 만드신 일은 아니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쫓아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고 국민분들이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시면 좋은데 제가 좀 늘 하는 바람인데 예.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정치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늘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네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었으면 칭찬받고 싶으면 봉사활동하면 되지 뭐 한라 정치예요. 예. 그리고 정말 국민이 위해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늘 스스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더 처절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분들의 이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 목소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정주 기자님이 취재를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가해자 중 한 명입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 좀 풀어주시죠. 일단 어제 그러니까 뭐 본인은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은 이제 의혹이라고 써달래요. 예.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제 의혹으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사실 뭐 기자로서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은 맞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보엽 전 대변인도 논평 쓸 때 가면 윤석열 의혹이라 쓰지 왜 내란 혐의자라고 합니까? 아직 3심 안 나왔어요. 예. 내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재판 중입니다 아직도. 특검도 지금 수사 중이에요. 네. 김건희 반클리프요? 김건희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았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줬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일단은 본인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 올바르지 않은 접근법이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쓰는 전법 쓰는 거잖아요. 장동희 예. 대표가 이게 내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왜 확정적이냐. 이 영역이 특히나 법은 이제 법대로 조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근데 다만 지금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그 2차, 3차 가해가 가해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사실상. 그리고 이거를 교묘하게 말을 틀어서 논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어떤 기사를 썼을 때도 이렇게 이런 사태가 됐을 때 의혹이라고 쓰고 중립을 지킨다? 언론이? 사실 가해자 편든 거예요, 그거에. 예. 그래서 2차 가해 여부와 사실관계가 나중에 나올 때까지 이걸 확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오케이. 예. 근데 그게 이분 말대로 나는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지도 않고 법원에서 결과도 안 나왔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네.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김보엽 그 대변인의 입장은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 피해자 진술만 갖고 이걸 마치 사실인 양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내 결정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지점들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커밍아웃하고 나왔어요. 추미애 이제 의원하고 페북에서 맞습니다. 약간 저격도 있었는데, 예. 추미애 의원이 첫 번째는 왜 지금인가? 그러니까 좋아요. 뭐 사실관계 반박할 수 있고 가해자 의혹으로 당사자로 지목된
의혹의 당사자인 그 지금 본인이 예. 9월 4일 강미정 전 대변인 회견 이후에 이제 쭉 지켜보다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윤리 결정은 6월 25일에 나왔거든요. 예. 징계가 이미 6월 25일에 나왔어요. 영구 제명이라는. 네네. 그러면 첫 번째 그때 입장문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좋습니다. 그때는 또 강미정 전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본인은 이제 숨지고 있었다. 예, 알겠어요. 굳이 먼저 나설 이유가 네. 없었을 그럼 이제 수 두 번째 있다. 타임. 9월 4일에 회견 직후에 나와야죠. 강미정 전 대변인의 회견 직후에 반박하는 게 마지노선이에요, 사실상. 예. 근데 그로부터 한 2주가 지났거든요, 지금. 왜 어제였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쫙 돌려보니까 어제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 이거 관련해서 전화를 돌리면서 그 제가 뭐 취재하면서 항의 아닌 항의성 이렇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니, 취재하고 근데 저한테 약간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파고드냐, 뭐 내지는 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시조를 하냐? 네, 당신이 무슨 여기서 판단하는 뭐 조사관이냐 이런 식으로 네. 하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장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취재를 저희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 있었고 예. 올해 초에 계엄 내란 사태 때 그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 전체 노선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금 타이밍을 본 것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계엄 내란 때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보수 언론 붙어서 좋다고 갈라치기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대선 전이었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 봐라. 쟤네들 성비 있는데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저렇게 지금 묻어주고 저게 바로 내로남불 저런 놈들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까 봐 강미정 대변인 쪽에서는 이게 모든 사안이 대선이 끝나고 공식화 시켰다. 예. 예, 이게 이제 그쪽의 주장인데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근데 첫 번째는 김부엽 전 대변인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일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오늘 이제 조국 비대위 맞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출소한 이후에 네. 복당한 이후에 비대위가 출범한 날이에요. 지금 10시 46분에 안 그래도 속보가 올라와서 네.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뭐냐면 그 조국 비대위원장으로 뽑혔지 않습니까?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비위 의혹에 대한 일부 언론 등의 악의적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워딩을 아유.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조국 대표한테도 한번 묻고 싶은데 뭐가 악의적입니까? 피해자들을 악용하고 동시에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피해자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악용하는 거는 지금 예. 피해자를 악마화시키는 게 사실상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김보엽 전 대변인 이제 이름 나왔으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실관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확실히 하고 가자고요. 예. 성희롱 성추행 없었다.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김보엽 전 대변인 입장문은. 그러면 강미정 전 대변인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자,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여기서 쟁점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당에선 징계가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제명. 주장은 징계 나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경찰 조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네. 그거대로 좀 느리게 가게 돼 있죠. 느리게 가고 돼 있는데 당이라는 게 윤리가 사법기관에 판단 받아보겠다. 3년, 4년 기다리겠다. 경찰 조사 나오면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또 다시 법원 가자 그래요. 1심 나오면 인정할 것 같습니까? 2심 가자 그럽니다. 그럼 이걸 4년, 5년 기다려서 그 동안에 피해자가 2차, 3차, 4차 가해를 당하다가 직장을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범죄, 성비 매뉴얼은 모든 조직에 있어요. 저희 조직도 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윤리위는 윤리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게 길 가다가 지금 민간인끼리 싸우고 민간인끼리 성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당에서 맨날 그러는데 당사자끼리 가해자 잘못 아니냐는데 가해자 잘못인 거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당은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조직에서 갑질 예방하거나 뭐 윤리위, 윤리감찰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징계위, 네네. 산해준 그거 왜 있어요? 조직이 왜 있는 겁니까? 이런 거 방지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법기관의 그 기나긴 그 지연된 정의, 오래된 정의 전에 빨리 피해자를 회복에 네.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가해자의 결정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사 착수를 빨리 해서 윤리위는 잠정적이지만 징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를 살리면 영구제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당에 물어보면 가장 답답한 게 이게 이제 조국 대표님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김보엽 대변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이제 페이스북에 나왔길래
그러면 지금 정면으로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가 이 사실을 안 했는데 강미정 대변인한테 지금 토스할 게 아니라 이 안 했는데 징계 내린 건 당 아닙니까? 자, 이제 당에 물어볼 차례예요. 예. 김보엽은 안 했다고 하는데 조국 당은 왜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을 내렸느냐? 이렇게 하면 당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제3기관에 맡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네네. 윤리 감찰위를 작동하지 않고 네네. 피해자가 요구를 하길래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 요구를 하길래 제3기관인 그래서 외부에서 변호사 들어오고 네네. 외부 로펌 이게 네, 맞습니다. 맡겨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점에 제일 분노하는 게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당은 책임이 없느냐. 유체 이탈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당이 책임이 없습니까? 외부 기관을 선정하는 거요? 피해자가 왜 그걸 요구했냐면 제3자 기관 해달라 이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윤리하고 고위직들이 다 가해자 연루된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을까봐. 그렇죠. 가해자가 평가를 예. 하는 네, 거니까요. 이게 지금 이 조직이 예를 들면 만약에 거기에 가해자랑 전혀 연관이 없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실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고위직에. 그게 우려되니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회피해달라. 네. 상피제도처럼 회피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제3기관에 맡긴 거지 무조건 제3기관에 토스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조국 당은 뭐라고 하냐면 제3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김보엽 전 대변인 말이 맞다 싶다. 0.1% 확률로 정말로 잘못을 안 했는데 징계를 했어. 그럼 조국 혁신당 입장은 뭔지 알아요? 나는 제3기관에 맡겼어. 내가 조사했니? 면피하려고. 네. 이건 그럼 로펌이 잘못한 거지. 로펌 누가 선정했습니까? 로펌의 결론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다 가자는 프로세스는 누가 결정했냐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게 반영이 된 거고 그렇죠. 면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취재에 따르면. 그 결론조차도 예. 그 로펌이 해온 결과물을 보고 네. 이게 이 결과물이 맞다 안 맞다 이 사람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사법기관 발표 나오기 전에 성비가 있었던 것 같다 없었던 것 같다 이 전반적인 판단을 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당이 내리잖아요. 자, 조국 비대위원장이요. 그러면서 속보에 따르면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이크를 넘길게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겠다라고 밝혔고요. 비대위가 혁신당 공동체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 진심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네. 해야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뭐 의견이나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는 이게 딱 보이는 게 네. 윤석열식 대응을 하려고 한다. 조국 혁신당이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죠. 무슨 의미냐면은 네. 윤석열의 대응 방식 항상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습을 합니다. 근데 역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 안 하고 며칠 뜸을 들여. 뜸을 들이다가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역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해요. 오히려. 지금 보세요. 김보엽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기자님 말씀하시다시피 갑자기 한참 있다 나왔어요. 예. 그러다 비대위가 출범하고 조국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중에 핵심은 뒤에는 아사모사한 얘기고 앞에 있는 얘기가 당을 공격하지 말라.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사실 자기 메시지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세요. 그 조국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이야기를 지금 뭐 자기가 빵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몰랐다 치고 그럼 지금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다 치면 당내에서 2차 가해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고요. 강미정 대변인이 이런 거 하는 이유가요.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훨씬 클 거예요. 그래야 자기 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니까. 그러면 조국 비대위원장은 균형 있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당직자들 다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있나 봐. 기울어 있는 걸로 보여요. 벌써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리고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 피해자가 강미정 한 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문제되는 사람이 한 명이다라는 얘기하거든요.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미정 외에는 아무도 말 못해. 예. 저 사람만 밟으면 돼.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읽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뭐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러려면 사실관계를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지금이라도.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묻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정짓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의 의도를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하는 네. 것일 텐데 사실관계 특정이라는 게 조국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징계위가 네. 잘못됐다는 거냐.
외부에 맡겼다고 하니까 그럼 외부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예.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무 메시지 없이 뭉갤 거예요 아마. 뭉개고 그냥 사건을 너무 확대시키지 마라, 당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라, 악의적인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지금 검찰 개혁 앞두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적 앞에서 싸우냐. 예. 진짜 개혁을 위해서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지시를 한번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로 뭉갤 거라고요. 자, 김상욱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저는 뭐 늘 삶의 산을 볼 때 우리 원칙을 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당이라는 곳,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모범이 되는, 특히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모범을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뭐 강수현 변호사님도 변호사 하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법원에서는 이미 확립된 성범죄 판단 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을 하면 피해자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당황하고 위축되고 또 조직의 공격과 압박이 심하고 네네. 오픈했을 때 본인 개인이 받는 상처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로 가해하는 쪽에서는 늘 등장하는 게 조직 보호 논리가 예, 등장을 해요. 어느 조직이나 똑같습니다. 조직 보호 논리가 등장을 하고 가해자가 도리어 공격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많은 성범죄 사건 다뤄보셨겠지만 네.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내가 잘못한 게 맞아라고 이야기한 적 좀 있으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예, 저도 변호사 할 때 많은 성비위 사건을 다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물론 그 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밝혀야겠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인식의 차이에서 벌어져요. 뭐냐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이 정도야 뭐.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충격. 그러니까 이 인식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로 보는데 가해자는 야, 그 정도는 뭐, 야, 이게 뭐 하고 그때부터 조직 논리가 들어가면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과가 너무 중차대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버립니다. 예. 중간에 아이고 사실은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약간 성범죄 변호하다 보면 경향성이에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 서로 간의 인식의 간극이 크다, 끝까지 간다가 경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툴이 성범죄 판단에, 법원의 판단에 하나의 툴로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정당 안에서 정당의 지도자 또는 정당에서 입장을 취할 때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상당히 말을 하기 힘들다. 특히나 정당의 피해자라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 신중한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의 상식과 방향성과 합의한 원칙에 맞는 그런 입장이 나와야 네. 정당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신뢰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태도, 또 대응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과도 안 맞아요. 법원의 판단 툴과도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당이 왜 저렇게 하지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정당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자리 잡고 그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보도와 이 모든 논쟁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하면서 국민분들이 본인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아마 어떤 생각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버리면 이런 뒤죽박죽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럴수록 원칙이 뭔지, 네. 기준이 뭔지를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이 대응을 한다면 좀 더 나은 모습이지 예. 않을까요? 지금은 원칙과 기준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해, 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 필요한 건 그 딱 하나라고 봐요. 지금 약간 이게 저도 취재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윤리위에서 당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 윤리의 징계가 좀 너무 과하냐 약하냐 가지고 따지는 건 들어봤어요. 뭐 당원권 3개월이니 예, 6개월이니 예. 따질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게 왜냐하면 당에서 일어나면 정무적인 영역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당 지도부와 측근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징계위가 나와요. 그러면 통상은 제가 정치부 12년 출연인데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 나온 다음에 이렇게 공개 반박 나온 거 처음 봅니다. 이런 사례 있으면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전 처음 보거든요. 진짜. 그럼 여전히 당내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지는 그러니까 피의자 측은 의심하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까지 지금 사실관계로 따지고 들어왔잖아요. 당의 징계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의 징계가 무슨 당의 징계 자체가 네. 예를 들면 무슨 성경 말씀처럼 이게 뭐 절대지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말했잖아요. 당의 시스템대로 그대로 진행할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네네. 더 이상 자기는 뭐 비당원이었고 개입할 여지가 없이 시스템대로 한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당의 제3기관에 맡겼던 어쨌든 윤리위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마저도 이미 불복이 됐어요. 예. 끝난 사안인데 끝난 사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리셋시켜서 사실관계를 다퉈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직 수석 대변인이. 네. 자, 여기서 그럼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이걸 먼저 당의 지도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정말 억울한 걸까? 그럼 사실은 저는 이미 여기는 2차 가에 이미 공개 브리핑이 나온 정도면 이미 사실관계를 따지고 정도면 이게 2차 가에 이미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의도가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취재원한테 들었던 소리는 뭐냐면 지금 이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고 들어가겠다는 말은 해석하자면 모 취재원이 하는 소리예요. 조국신당에 하는 소리가 김보엽 전 대변인이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죠. 이거 지금 나 혼자 떨궈서 영구제명 당해서 말하자면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상황인 게 뭐냐면 윤석열이 지금 무기징역 나오잖아요. 내란죄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형벌이 없어요. 당에서 최고 징계가 나온 거예요. 예. 어차피 이럴 게 없어요. 취재원이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원권정지 1년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사실관계 따져서 만약에 아닌 말고 아닌 많은 거고 맞으면 또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좋아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내신까지는 네. 모르지만 그럴 수 그 있다.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치자고요. 네, 말 그대로.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왜 가만히 있죠? 아니 당의 공식 징계를 지금 내렸거든요. 내린 지가 6월 25일 날 내렸어요. 거의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왔어요. 그 당시 성추행, 성희롱 혐의 10개 중에 8개가 인정됐어요. 윤리위에서. 본인은 택시 안에서 안 했다. 본인은 뭐 텔레그램 안 했다. 예. 본인 말 다 인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인정이 됐다는 게 그게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당의 공식 기관과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는 전직 수석 대변인 간의 의견 충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강미정 전 대변인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재판은, 이게 재판으로 따지면 당에서 재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가해자는 네, 판사랑 싸워야 돼요, 판사랑. 예, 예. 형벌을 내린. 그 끝으로 그러면 당을 흔든다라는 차원의 발언을 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김보엽 전 대변인 입장에서 이제 제 이제 아내 취재원이 해준 말은 네.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네. 그 코테이션을 딱 따드리면 김보엽 전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영구제명이 결정되고 확정되는 순간에 혼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측이 늘 주장해왔던 게 김보엽, 신우석 등등등 여기가 무슨 문재인 때 조국 민정실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어디 가족 동호회 하듯이 짬짬이 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일어나도 약간 권력형 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잘. 그거를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토론을 한 겁니다. 예. 인터뷰를 통해서. 뭘 문제 제기를 해도 어차피 예를 들면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과 감사원이 같은 기관이에요. 서로 식구란 말이에요. 여기 말해서 이거 말하면 또 견제하는 기관이 그거 아닐 거야. 그거 아닐 거야.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느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지금. 인터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걸 느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연장선상과 같은 식구 중에 한 명이 김보엽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예. 저도 하나만요. 네. 마지막으로 김보엽 씨가 페이스북에 쓴 거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윤리위에 출석해갖고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해명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돼요. 나 아예 이런 행동한 적 없다라고 진짜 똑같이 그렇게 반박했는지 다르게 반박했는지. 근데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인터넷에. 예. 보도에도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피해자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다. 진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면 네, 그리고 진술이 번복된 거잖아요. 네, 그걸 이유로 자기가 피해자와 본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도 소명 자료로 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 확인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진짜 소명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피해자 탓을 한 거고 피해자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만약에 소명했었다면 예. 지금 이야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주제가 많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요. 또 자신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경남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회동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또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죠. 여권 의원들이 일단 나섰는데요. 이현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굳이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사진 공개까지 했느냐. 지난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냐.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위반해 파면돼 치른 대선이 아니냐. 돕지는 못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내란을 동조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이 뭐 이슈 같은 경우는 오래 다룰 건 아니지만 각자의 생각을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부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참 힘든 시간 보내셨던 게 먼저 생각나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씁쓸하네요. 이게 과연 맞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누굽니까? 내란 당시에 국무위원이었고 국민에 대한 도의적 사과조차 거부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또 탄핵에 반대했던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또 저는 그 당시에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만들고 공격을 하고 했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성을 하거나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결국 지금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세를 모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세를 모아가고 지금 본인의 세를 모으기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의 행적들을 보면요.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바램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좀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공식 행보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 전화를 쫙 돌려보니까 이게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원래 저런 사람이란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쪽에 서는 순간에 이게 정치를 이제 적과 동지의 질서라고 하자면 적과 경쟁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을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 과하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어떤 당성을 떠나서 일반 상식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문재인 때 이제 초대 국무총리 했다는 예. 이유로 추석 인사를 네네. 이유로 간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게 이현주은이 페이스북에 이제 저격 글을 올렸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저 사진을 문재인이 올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이 찍은 게 아니라고 항의를 해서 이제 글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 구도 보세요. 이거는 사진사가 찍은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찍었든 뭘로 찍었든 간에 네. 사진을 찍는 걸 4명의 이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정치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사진 한두 번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100%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명 굉장히 구차하다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 올렸지만 예. 이거는 올리기 위한 사진이란 거를 저 당사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저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렇죠. 전 여사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 사진이 게시용으로 그렇죠. 올라갈 것이라는 네. 것을. 본인이 안 올렸다라고 해서 네. 빠져나갈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진은 누가 올리든 간에 이렇게 지금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화기에 웃고 있잖아요.
저 메시지가 뭐예요? 난 이낙연 괜찮아. 난 이낙연하고 친해. 이낙연 전 여러분 아껴주세요. 내지는 이낙연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진이지 이걸 가지고 야, 이낙연 전 총리가 우리 초대 총리인데 계엄을 옹호했던 김문수 지지했네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으로 해석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문재인과 이낙연을 화기애애하게 이어주는 메시지로 전체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읽히라고 예. 올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사람들이 반응이 이낙연은 저럴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대다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물어보면 당황해서. 그러니까 뭐 원래 정치 이제 선수들은 딱 물어보면 이건 이래서야 이 기자. 이건 A 이런 의도. 뭐 윤석열이 속옷 바지로 뭐 버틴다. 뭐 뻔하지. 무기징역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첫 마디를 말끝이 흐려요. 그럼 왜 그래? 이 기자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물음. 네, 대놓고 본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당과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도 당황시킬 정도의 사진이에요. 예. 도대체 왜 저랬습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셈법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셈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낙연은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새미래민주당이라는 당이 아직 존재해요. 예. 이낙연 정당이. 네네. 그러면은 새미래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지방선거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갈 수 있는 게 호남에서의 균열밖에 없는데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과 본인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가 혹시 호남에서 네. 생기면 그 비토 정서를 등에 업어가지고 진보긴 진보인데 우리는 이재명과는 달라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새미래민주당이. 네. 과거에 내란 후보인 김문수를 지지했다. 그거는 내란을 동의한 게 아니라 이재명만큼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거일 뿐이었습니다. 이따위로 변명하면서 분명히 이제 조국 혁신당 흔들릴 때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낸 건데 네. 좋다 이거예요.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간 정치인이라서 이건 무시해도 되는 액션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셈법을 만약에 눈치를 못 챘다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찾아오는 거, 지금은 시기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정도로 안부를 여쭈시다. 그럼 되는 거지. 가지고 만나서 사진 찍고 SNS 올라가게 만들고 바보냐고. 근데 저는 답답해요, 이게.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그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변인도 했었잖아요. 그랬던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스스로의 존재 이유조차 증명을 못하는 정치다. 이낙연 상임 고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 한 사람만 모르는 듯하다라면서 이제 고민정 의원도 이렇게 남겼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전에 그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균열을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내년에. 응. 호남에서는 그럴 수 있죠. 대통령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공격할 민주당이 계속 호남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약간 비판하는 그래요. 듯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혹시 내지 않겠느냐. 그걸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맹목적으로 당원들의 목소리만 쫓는 민주당 때문에 호남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욕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표정을 한번 줘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안철수가 호남에서 인기 끌었던 그렇죠. 그걸 노린다니까요. 전부 다 조국 혁신도 그렇고 세미래도 그렇고 예. 어떻게든 호남에서 조금 가져볼까 이 생각만 한다고요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 정부의 총리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도 꽤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 주자로 막 언급되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뭐 친명이다, 수박이다 뭐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이런 행보들이 좀 나오면 아무래도 SNS 상에서도 뭔가가 글들이나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참 조심스러운 평가인 것 같아요. 뭐 수박이다. 뭐 저도 지금 심지어 저도 수박 공격을 당했는데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수박이다. 이거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낙연이 하는 이런 행동
이거는 수박이라 평가해야겠죠. 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옳고 그름도 필요 없다라는 나쁜 정치잖아요. 사과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전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든 뭐든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근데 함부로 근데 그런 비판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 당 지도부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수박이다. 당 지도부도 틀린 예. 생각일 수 있어요. 그때는 합리적 비판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좀 부끄럽지만 저도 그동안 예. 뭐 당 지도부와 좀 생각을 달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박 공격을 받아요. 근데 제가 당이 잘못되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이 건강해지기를 당이 잘못된 길로 가서는 예.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네. 해야 한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래서 좀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당과 국민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말인지 건강한 비판인지 아니면 사람 눈속임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예. 좀 현명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확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버리면 예. 그건 선동당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 선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더 건강하고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선동당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네.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일 때는 그런 기능이 좀 무뎌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권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정당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책임 정당으로서 더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시험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분들께 성숙한 원칙과 기준으로 합리적 비판은 열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비열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이거는 근데 역대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왜 민주당 사람이 이제 당황했냐면 요새 완전 뉴노멀의 시대죠. 저는 아까 말했던 당에 징계 나온 다음에 공개 기자회견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그럼 징계 전에 했어야죠. 그거는 안에서 해결해야 될 예, 예. 일이에요. 2차 가해도 없이 그 안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거기서 진행해야 될 걸 바깥으로 끌고 나서 그것도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이건 정략적 의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상도이가 안 맞는 짓이에요. 진짜 모든 제도를 깨는 건데 이것도 뭐 법이란 건 없는데 뭐 만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취재원들이 이 소리 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DJ가 노 대통령 취임 100일에 지지율 엄청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수치로 봐도. 그래서 흔들리고 있어요. 막 상고 출신이다 뭐 한나라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만납니까? 그런 사례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MB가 예전에 박근혜 그러니까 동일 정권에서 창출했다는 가정하에 박근혜 대통령 됐어요. 근데 MB가 그 입장 바꿔서 박근혜 취임 100일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후보?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김문수를 지지했던 네, 사람. 그렇죠. 아니, 김문수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예. 사람을 만나진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낙연 좀 정정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는 거는 이미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그것도 계엄정국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근데 그 사람을 전국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정국에서 아니 제가 정책적으로 다른 거는 용인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여야라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났거든요. 정책적으로.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엄으로 완전히 그렇죠. 척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예. 헌법 질서가 살아남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국민의힘이 협치 주장하잖아요. 저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이 협치를 얘기하려면 내란 세력과 단절이 전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낙연이 누구를 찾아가고 자기 존재를 얘기하려면 진심 어린 사과, 반성이 전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고 대선에서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 사과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야단을 이렇게 쳤다면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네.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웃으면 안 돼요. 야단 한번 쳤다면은 뭐 이렇게 국민적 칭찬 안 받을 정신 거야. 차려라 막 이런 사진 구도가 다르게 나왔다면 네.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거나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네. 또 달라질 수 또 있는. 그런 메시지가 외부에 나갔다라면 예. 아이고 그래도 너무 그 국민의힘 그때 투표 때 김문수 후보 당선되라고 손들어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그런 말이라도 한 마디 있어야지 허허허 그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국민들 얼마나 속 터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이 뉴스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또 시험대에 오른 게 관세 협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 전에 그 관세 협상 와중에 그 미국에 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구금되고 체포되고 결국에는 이제 정말 가족의 품으로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미국의 고위 당국자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처음으로 깊은 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할 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자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뺨 때려놓고 괜찮지? 이제 우리 관계 괜찮아질 거야.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서 저는 제가 해석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겁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예. 때요. 당연히 우리 피해 국민들께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하고 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해줘야죠. 사람을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법적으로 구금을 한 것이고 네.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선이어야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받았던 처우에 대한 이야기 예. 피가 거꾸로 솟는 맞습니다. 그런 분노를 느꼈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미국 국민에게 그렇게 했으면 미국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호주의라는 외교의 그렇죠. 대전제가 없고 예. 상호 존중이라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부분조차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거라서요. 너무나 분개하고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예. 분명하게 하지만 품위 있게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참 서러워요. 우리나라가 왜 힘이 더 없을까? 예. 너무 정말 눈물 날 만큼 화가 나고 서러운데 정말 나라의 힘을 키워야겠다 생각도 네. 하게 되고 근데 지금 미국이 사실 이 문제 못지않게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있죠. 관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좀 빨리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주말 아까 예. 뭐 좋은 월요일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말씀을 네. 드린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 내도록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예. 거의 도둑 아닙니까? 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하면 우리나라가요 다시 외환위기를 겪고 망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규모가 3,500억 달러가요? 어느 이게- 정도의 규모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GDP로 사과하는 나라의 태도인가요? 예. 우리 국민께 그런 짓을 하고 또 이런 요구를 한다고요?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진지하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관세 맞을 거 맞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그게 맞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3,500억 불 미국 조건이요. 연납을 나누어서 내다가도 한 번이라도 캔슬되면 사유에서 예. 못 내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면 낼수록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 사기 범죄인들이 사기칠 때 보면 돈을 담기 위해서 나중에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꼭 그렇게 가는데 지금 미국 하자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네. 미국이 그 약속을 나머지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돌아서면 말 바뀌는 상황인데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방향성을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아메리카에도 많은 나라 있고요. 남아시아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아프리카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다변화시키면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그 엘살바도르에서 사업하시는 우리나라 교포분을 네. 아침 일찍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상 네트워크 강화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미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심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역망을 더 확대시켜야 합니다.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미국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뭐 자꾸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기 싫긴 한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도 커요. 기억나십니까? 다 포기하고 미국에만 수출하면 돼라는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한 488조 원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더군요. 이 돈으로 차라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지금 같으면. 싱크탱크의 딘 베이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합의 같지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주에 있었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인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국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압박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따져보면 굉장히 아주 부담이 가는 수치이고, 이걸 버티는 대로 버티는 게 답일까? 근데 언제까지 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으로서는 아니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 발행한 행정명령이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같은 기간 동안 발행한 행정명령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아요. 예. 사법부도 무시하고 입법부도 네. 무시하고 그래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가 됐다라는 비판이 미국 안에서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지금 행정명령을 발한 제가 뭐 국정감사 때 또 인사청문회 예.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건데 근거 법령이 IEEPA 법령입니다. 근데 그 법령이 보면 그 법령을 문헌 해석을 제가 아무리 해도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발행 조건이 특수한 위기사항이어야 하는데 예. 미국의 적자는 특수한 위기사항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해석 4가지 나와 있어요. 구조적 문제는 특수한 위기사항으로 예. 호소할 수 없다. 그러면 발동 요건이 아니에요. 예.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수단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리프, 관세, 타리프 레이트 같은 용어가 없습니다. 즉 발동 요건도 아니고 발동 수단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명령 잘못됐다 판단 나왔고요. 2심 법원도 잘못됐다 판단 나왔고 대법원 하나 남았습니다. 아마 뭐 미국 대법관들이 아무리 보수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죠? 문헌상으로 문헌 해석을 범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불법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대법원에서 저는 뭐 좀 바람하기로는 올해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올해 안에 법원이 나오면 트럼프 관세 행정명령은 어차피 없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인을 하면 행정명령을 떠나서 국가 간 합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버텨야 한 됩니다. 일단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그때까지는 좀 우리나라가 버텨야 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안 버틸 수 없는 게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외환보유고가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달러 정도예요. 4,100억 달러. 예. 근데 지금 3,500억 달러를 요구하잖아요. 예. 외환보유고의 거의 85% 가까이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600억 달러 남는 거네요. 그 말이 안 돼요. 왜?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네, 이건 바로 IMF예요. 아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원래 우리 정부 당국은 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 컬트콜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고 우린 지급 보증 형태이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현금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도장이 안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버티고 안 버티고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명분 좋죠. 이번에 LG 구금. 에너지솔루션 네. 공장에서 이 구금 사태 때문에 네. 현지에서도 여론이 안 좋고 우리 국민들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오늘인가 어젠가 입장 나온 게 이제 또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현지에 우수한 인력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학원비를 내야지 지가. 그러게요. 어떻게 투자를 현금을 해달라 소리를 하냐고. 우리나라 좀 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국가의 자존감과 그렇죠.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 따라갈 수 없다라고 네.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 나와야 되고요.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예.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지금- 나 있지만 그래도 한미 관계가 네. 중요하니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맞습니다. 게 대통령께서 협상하기 나을 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역할 분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 분개하지만 여론을- 그래도 한미 동맹이 그렇죠.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예. 해보려고 한다. 그 우리 국민들은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야 미국한테 잘 보여야 돼 이래버리면 네. 협상력이 없죠 이제. 맞습니다. 도리어 지금 같은 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한 게요. 국회에서 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는 할 수 있잖아요. 행정부는 하기가 힘들지만. 행정부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행정부는 강한 목소리를 내버리면 한미 동맹과 그렇죠. 모든 것에 금이 가버립니다. 예. 근데 국회는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힘도 안 되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예.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이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 저는 좀 바람인데 예. 좀 국회 차원에서 맞습니다. 결의안이나 예.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회도 움직여야 되고 국민들도 규합된 목소리를 내야 맞습니다. 협상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역할 분담이 돼야 돼요 지금. 네. 예, 그래. 무조건 반미하면 안 돼. 반미하다가 지금 관세 두드려 맞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쪼는 목소리. 아니 행정부는 그럴 수 있는데 예. 국민들의 분노를 그렇다고 참으라고 눌러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지점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제2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냐. 목소리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 외통이 있으면서 네. 참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사대주의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꼼짝을 못해요 미국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보면 아니 우리 대통령이 협상력을 올려줘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협상력을 깎아먹는 짓을 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는 늘 전략이 상대국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렇죠. 건데 가서 거기서 이상한 소리, 이상한 정보를 네. 자꾸 그분들과 전달해서 연결이 된 그런 그러니까 정보들. 이거는 국가를 예.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네. 나라 팔아먹은 거 뭐가 달라요? 자기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대놓고 협상을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외통위 할 때마다 제가 좀 너무 좀 충격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미국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능을 해주기를 어쨌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말 시기에는. 그 국익 앞에서는 여도 야도 없어야 되는데 국익 앞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비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조금 더 예. 얘기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뿌리는 대한이라는 것은 민족적 개념이죠. 네. 큰 한민족의 나라. 민국은 민주주의 정체성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죠? 대한은 계속 이어온 대한족국에 왔지만 민국은 상임 임시정부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는 상임 임시정부부터 시작한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극우주의자, 특히 리박스쿨을 옹호하는 리박스쿨에 경도된 예.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나라의 시작을 미국이 해방시켜줘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영웅들을 무시하는 거죠. 홍범도 장군도 예. 인정을 안 하고 독립군도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미국 사대주의가 매우 강해요. 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은 어버이의 나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꼼짝. 근데 미국이 우리를 그래 안 보잖아요. 예. 또 우리는 이거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맞습니다. 아유. 자부심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박스쿨 이런 거 잘못된 아우, 교육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런 인식의 뿌리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도 우리가 이렇게밖에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이 나서줘서 막 여론을 모아주고 힘을 받쳐줘야지 정부가 쑥쑥 할 일을 할 텐데 저런 저런 인식을 가진 그 집단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미국은 이미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려는 제2의 구금 사태라든지 미국 트럼프가 갑자기 또 한국의 말을 뭐 안 듣네라는 인식을 하고 이상한 짓을 또 하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부분도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 잘 듣는다고 봐주는 나라는 아니에요. 말 잘 듣는다고 봐주는 나라도 아니고 트럼프가 말 잘 듣는다고 예. 그러면 왜 우방국만 때립니까? 트럼프 말 제일 안 듣는 나라가 어딘데요? 근데 지금 돈 뜯어내는 나라는 다 말 잘 듣는 나라한테서만 뜯어내고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협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협상력이 있냐?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미국이 더 힘들어요. 미국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있죠? 예.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예. 우리나라 반도체 없이
미국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요. 중국을 견제하는 예. 최고의 교두보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 제일 손해는 미국이 봐요. 중국 어떻게 견제할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미국 어떡할 겁니까? 일본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조선업 미국의 힘은 해군력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조선소요. 이제 분함 못 찍어냅니다. 예. 고비용의 능력도 안 돼요. 중국에서 200척 찍어낼 때 미국에서 한 척 찍을까 말까입니다.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의 해군력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그런 우리나라를 버린다고요? 결국 미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고요.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예. 힘든 위치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로. 두 번째, 영리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다루듯이. 이스라엘이 미국을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좀 영리해져야 됩니다. 뭐냐면 미국의 로비 집단 잘 활용을 해야 하고 우리 교포 동포 집단 잘 활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리하게 미국을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도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돕고 또 우리가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미국을 활용하는 네. 이스라엘처럼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그 전략까지 잘 제시를 해줬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극우 세력끼리 결탁해서 이상한 목소리 내는 분들은 정말 지구를 떠나거라라는 그 유행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끝으로 혹시 이정주 기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아니 이 대미 외교는 사실 그 우리나라 임기 초에 모든 대통령이 올라와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진보 진영이 올라왔을 때 소위 말해서 레드 컴플렉스 있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 밟아봐라 하면서 이제 약간 테스트 겸 하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은 그걸 늘 활용해 왔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올라왔을 때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그때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도 있었죠. 그때 당시. 반미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기가 들어오고 그거를 굉장히 영리하게 그 자국의 이익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부에서도 아까 김성호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블록화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동아시아, 그러니까 파이스트 전략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문명의 충돌 쓰신 세뮤얼 헌팅턴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결합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구 대국 중국, 경제 대국 일본,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었는데 EU처럼 블록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EU는 예전에 이제 전신 EC죠. 예. 철강을 기반으로 유럽 철강 이 연합회에서 EU로 발전시켜서 통화를 이제 통일시키고 거기는 공동 교과서도 있거든요. 왜냐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산업적 결합, 그 다음에 문화적 결합, 나중에는 통화 결합까지 가면 하나의 경제권 블럭이 형성되거든요. EU가 그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는 사실 한중일만 그 결합해도 EU 금방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대의 이제 블록 경제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FBI 옛날에 나중에 해제된 보고서 다 나와요. 근데 뭐 한중일 삼국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화폐 그렇죠. 결합이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예. 미국의 1번 전략이에요. 예. 그게 제 1번 민족주의 전략이. 자극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중일을 사실상 미국이 이건 제가 뭐 반미라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미국 자국의 책에 나온 거니까 저를 반미라고 보지 마시고 자국민들의 학자들이 그래요. 예. 1번 전략이 한중일을 떼어놓는 거예요. 어. 정확히 말하면 일본과 중국을 떼어놓는다. 예. 그래서 매번 보면 역사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끝단으로 가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싸운 게 아니라 미국의 세미나예요. 예, 그래서 위안부가 있었냐 없었냐부터 난징 대학살이 있었냐 없었냐부터 계속 계속 갈등을 그런 조장하죠. 예, 자극을 합니다. 왜?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고전적인 건데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그 원점 타결의 이제 원점의 발화 지점을 보려면 누가 쟤들 가장 이익을 보는가를 보면 돼요. 한중일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최대 수혜자는 누군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근데 미국이 그런 어떤 자본주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런 어떤 정보기관이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글로벌 통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야를 볼 수 있는 조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을 이제 지피지기로 잘 알면서 거기에 때로는 전작권 환수 문제나 내지는 뭐 평택의 주한미군 얘기 나오면 화들짝 놀라거든요. 때로는 카드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평택 지금 그렇죠. 사실상 저거 네. 함대로 떠 있잖아요. 무상임대로. 예. 예, 저거 항공모함 운영하면 하루에 기름값만 5천만 원씩 나가요.
기름 떼는 것만. 근데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중국 앞에 서 있는 육지 함대예요, 저게. 근데 그걸 무상으로 주고 있는 나라한테 이렇게까지 상호간세를 후려친다? 그럼 때로는 우리도 레버리지로 그걸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거를 말을 꺼내면 바로 합니다. 종북주의자입니다. 예. 바로. 예. 빨갱이 되고 바로. 이말 레버리지 딱 꺼내면 야, 너 종북이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니까 아니 근데 무슨 논의가 안 진짜 돼요.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시리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되고 오늘 저희의 토론 내지는 이런 얘기들이 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널리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자라면. 제가 예. 그 지난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중국에 방문했을 때 공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께서 하셨던 동양 평화론의 예. 그 정신, 그걸 우리 동양 삼국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일본에도 그 저번에 일본 예. 의원들 만났을 때도 일본 국회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지만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또 안중근 의사님의 동양 평화론이 지금 우리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동양을 꿈꿨던 거거든요.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예. 함께 번영하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번영하는, 이토 히로부미 개인이 미운 것이 아니라 힘으로 민족주의로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일어서자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의거를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근 의사님의 이 동양 평화론을 지금 우리 동양 삼국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다 라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하고 있거든요.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네. 미국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고품격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나눠봤고 여기에서 이제 인사를 슬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휴대폰 구입했을 때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했을 때는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요.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성능 요새는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고요. 비교원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 남겨주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선물로 딱 어울리는 부세굴비, 보리굴비를 준비했습니다. 제수용으로도 적합한 사이즈고요. 명절 되면 아주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손질 작업 되어 있어서 바로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아주 부드럽고 통통한 조깃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선물 세트 포장도 가능하니까요.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부세굴비, 보리굴비, 부세굴비 열미에 59,900원, 보리굴비 열미에 84,000원, 공동구매 행사기간 한정 가격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저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하세요. 우리 이정주 기자님과 강수영 변호사님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믿고 좋아하는 동생들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상우 의원님 우리 박수 한번 치러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